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 전문가로 법률 방송 뉴스 왕성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에 대한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원자력의 기여도 또는 장점에 대해서 두 분 원자력 전문가분께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범진 교수님, 원자력의 기여도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동반성장으로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같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자력을 하고 국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공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같이 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반성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원자력이라는 것이 주로 전력원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값싸고 환경적인 전기가 생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기가 산업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스스로 혼자 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같이 견인해서 끌어왔다 하는 차원에서 동반성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용 교수님, 원자력의 기여도,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은 박지성과 손흥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들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죠?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 대한민국이라는 축구팀에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과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없어서는 안 될 선수고요. 그리고 엄청난 활동량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낳은 세계 최고의 선수죠. 세계 최고의 원자력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왕성민 기자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동떨어진 존재처럼 오늘 보이네요. 유일한 비전공자의 비관계자입니다. 사실 기자이기에 앞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느끼는 존재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생활하지는 않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그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거리감을 느낀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왕 기자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아무래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영화 판도라라든가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체르노빌 같은 드라마들이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송출되면서 국민들 머릿속에 원자력은 좀 위험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에 대한 그 부정적 보도하고 영화, 영상물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죠. 이런 비대칭적 상황에서는 누구나 저 같은 생각에 차차 젖어들게 될 겁니다. 일단 원자력 업계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입견이 더 굳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분야는 왜 내가 국민들하고 통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라는 것이 주로 공공적 영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우주소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도 지급하고 우주의 꿈도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 우주소년단을 통해서 성장한 아이들이 세금을 낸 텍스페이어가 될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도 당장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설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지자를 키우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관공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관공서를 대신해서 스스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 정책이 그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본 경험으로는 어떻게 되겠지 했던 것들은 항상 가장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들이라면 반드시 나서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해서 원자력 업계는 그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엘리트 의식이 겹쳐서 그 폐쇄성을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출입하고 있는 법조계에도 비슷한 맥락이 존재합니다. 이 고학력이고 전문가 집단일수록 그 소통보다는 훈계를 좀 선호하는 편이죠. 스스로도 그러한 훈계가 소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니까 무조건 옳다,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러한 생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쌍방향 소통은 고사하고 간단한 질문조차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언론인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나 기관 혹은 이런 전문가 단체에 질문을 하는 역할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계 원로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일단 대답은 하지 않고 화부터 냅니다.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조리 있게 표현하는 소통 방법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감정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될 리가 없지요. 이것을 눈높이 소통의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원자력 문화재단이나 원자력 유관기관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마련하고 비용도 지불했지만 원자력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활동보다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을 쉽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뜻도 되지만 한마디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짜뉴스가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그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념품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결국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이 왕년에 얼마나 잘나셨는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국민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 것이지 원자력에 도취되어 있는 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본산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과연 라돈 침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원전 사고가 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용 해결료가 나온다는데 그거는 충분히 처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건데 다른 얘기만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잘난 척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표현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내가 궁금한 것을 얘기해 줄 때는 가르치려 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말해 주려고 하니까 가르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3단계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사례 이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이게 3단계 소통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가장 잘 들어가는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단계 소통 방식에 익숙해지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저는 원자력이나 이렇게 방사선처럼 전체를 다 알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핵심된 사안, 특히 위험함과 관련돼서는 핵심 사안만 정확하고 깔끔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과했기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일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 조금만 맞아도 위험한가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하려면 말이 좀 길어지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는 얘기인가? 아닌가? 근데 뭐 말이 긴 거 보니까 위험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듣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설명을 들으면서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다른 분야 이야기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해야지 제가 뭔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는데 뭐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어지면은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고 파악을 못하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정용훈 교수님께서 국민 상대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그동안 하셨던 그 소통에 대한 팁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팁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yes 아니면 no라고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듣기에 애매하면 그냥 위험하다는 인상밖에는 전달을 못 하거든요. 실제 내용은 아니었더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전 사고 등의 방사선 재해로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높은 100mS라는 큰 피폭량이 아니면 위험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뭐 위험한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100mS 이하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는 건 증명은 못해요. 찾아도 안 나오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야생 호랑이가 있을까요? 답은 뭐죠? 간단하게 얘기해줘. 없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거 다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없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지만 방사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100mS 이하에 예를 들어서 1mS쯤 되면은 위험이 아마 없을걸?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러면은 사람들은 아, 있구나라고 넘겨짓게 되죠. 그래서 1mS 수준의 작은 방사선 피폭량 정도에서는 위험은 없다라고 깔끔하게 아니다라고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면 100mS 이하에 그러면 1mS면 100분의 1인데 우리가 커피를 100잔 정도를 마시면 카페인 과다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먹으면 100분의 1의 확률로 죽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100명이서 한 잔씩 100잔을 채우면 그 중에 한 명은 죽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사선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방사선 피폭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은 위험이 없다라고 정답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중학교부터 정규 교과로 방사선 원자력에 대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자꾸 넘쳐나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요.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을 때 서유럽에서 굉장한 낙태가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방사성 물질이 넘어와서 피폭을 당하고 기형아가 출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소문이 쫙 퍼지니까 낙태 수가 10만, 20만 이렇게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기형아 출산은 변화가 없었거든요. 결국 있지도 않은 위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엄청난 인명 손해만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방사선의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삽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에 심각한 염증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기에다가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폐렴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방사선은 무조건 우리한테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폐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만 될 정도의 그런 폐렴도 치료를 하는 치료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그런 방사선이다라는 것. 어떤 방사선이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 이것도 우리가 생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인 입장에서 보는 왕성민 기자님, 국민 눈높이 맞춤식 소통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두 분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맥락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더 나아간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보자 그러면은 소통에 좀 강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언론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업계하고 이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미디어를 담당하는 분들을 세우는 거죠. 기본적인 소통의 물꼬를 좀 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원자력 분야에서는 소통의 선구자라고 해도 될 만큼 대표적인 분이시거든요. 소통의 선구자는 아니고요. 나대는 사람들이라고. 가까이서 뵙기에는 사실 참 많은 희생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소통에 나서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가 왜 나서지 않고 소통이나 언론을 꺼리느냐, 이런 점들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것들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운동가나 이런 분들하고 대담해서는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모르는 것이 드러나면 창피하잖아요. 본전인데 이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나가서 뭐 토론을 하든지 할 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모욕도 받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나설 용기가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자의 한 명으로서는 정말 나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동가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매우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활동하는데 또 나서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역 주민이나 일반인들과 원자력 소통을 할 때 가끔 극단적인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심각한 이제 수준의 공격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그날은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왕 기자님,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또 소통 채널을 만든다면 국민 인식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한두 명의 플레이어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 해도 이거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포석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업계 종사자들이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저변을 확대해야 되죠. 사실 이 모든 분쟁 자체가 프레임 전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논리적이고 논리 정연한 답변을 가져오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거를 쟁점으로 삼느냐, 어떤 걸 화두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본질은 결국 무엇을 쟁점으로 삼느냐죠. 이공계통 종사자분들은 굉장히 논리에 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해답을 들고 가봐야 국민들로부터 받는 점수는 F에 불과합니다. A를 받을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 받아든 거는 F네요. 그렇죠. 저는 D라도 주시죠. 원자력 분야에서 열심히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F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원자력계 전체가 받아야 되는 학점은 F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희는 열심히는 했지만 잘하진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원자력하고 친환경 에너지 이런 구도하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을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원자력 업계가 아무리 방대한 통계와 수치와 과학적 자료를 들이대면서 원자력의 우수성을 입증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선점한 이상 반대 진영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은 원자력이 100%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를 가져와 이렇게 입증 책임을 원자력 업계에 떠넘겨 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통계를 작성하고 실험 결과를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미 판도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시각을 좀 바꿔서요. 프레임 전환을 좀 시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전제를 무너뜨려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야 돼요. 즉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에너지가 사실은 친환경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친환경임을 입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용훈 교수님, 태양광이 정말로 친환경 에너지가 맞나요?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Yes and no예요. Yes and no인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옥상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예, 좋습니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괜찮아요. 나무를 밀어내고 태양광을 설치하자. 그거 알아볼 일입니다. 또 두 번째 간과하고 있는 게 하는 방식도 문제지만은 개수도 굉장히 큰 혹은 스케일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틱 물병 하나 지구상에서 딱 하나 사용된다면은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천억 개, 수조 개가 사용되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는 괜찮은데 너무 많은 양은 아닌 겁니다. 부담이 큰 거죠. 그렇듯이 태양광 패널도 하나보다는 100개가 100배 더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 태양광 패널 만들려면은 플라스틱 들어가죠. 유리도 만들어야 되죠. 실리콘도 정제해서 넣어야 되죠. 광산도 있어야 되죠. 공장도 있어야 되죠. 모든 게 다 전기도 있어야 되죠. 모든 게 물자가 다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한 개보다는 100개가 100배, 100개보다는 40개가 또 100배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친환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에너지 밀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양을 늘려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물량 자체가 그리 쉽게 안 늘어나는 것,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은 것, 그런 측면에서는 원자력이 친환경이 되기에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최근에 듣게 됐습니다. 참 무식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고 있는 액자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원자력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었는데 그 둘러싸고 있는 액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 같은 일반적인 상식 관점에서도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유기농 채소를 이제 친환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기농 채소는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적이냐? 말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똑같은 재화를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죠. 또 예컨대 이제 우리가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간다, 환경 오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자정 능력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정 능력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이 환경 오염인데 자정 능력이라는 걸 빼버리고 조금이라도 나가면 오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뭐 5년 후에 오고 10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주도에서만 감귤 재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남해안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실제하는 위협과 지난 한 5, 60년 동안 50년 동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이런 가상적인 위협 중에서 우리는 가상적인 위협을 더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랑 수소자동차의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깨끗하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고 수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프레임 전쟁에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어떤 전제를 공략하고 프레임을 새롭게 구성하니까 시야가 또 달라지죠. 이렇게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는 이상 원자력 업계는 항상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원자력계 모두가 나서야 되는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원자력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원자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하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양성할 필요도 있고요. 이분들이 이것에 관한 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yes 혹은 no 라고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사선 위험에 대해서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나에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사선이 코로나 치료나 이런 데 쓰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떤 혜택도 주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알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프레임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올바른 정보가 계속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소통 능력의 강화는 결국 학생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원자력계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해야지 그 저변이 확대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그 역할에 일조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부터 원자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 소통은 정말 필요한가 라는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다음 차 시에는 구체적인 소통 기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에 계신 분들이라면 학생부터 현장에 계신 전문가까지 모두 나부터 소통할 때입니다. 국민의 오해가 풀리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원자력계의 건강한 소통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과 또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진짜 F학점 받은 거 없으세요? 진짜 없어요. 저희 공부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걸 보면 좀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생 때 20대 때 좀 사고도 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수강하면 되잖아요. 아, 재수강을 해서 F학점을 많이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죠. 네, 일탈도 해봐야죠. 네. 별로 못해봤어요.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계속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떨어지면 돌아오는 거죠. 지겹잖아요, 그거. 해보셨는 모양인데요, 지친다는 거 보면. 아니, 뭐든 다 뭐 지칠 때가 있고 지겨울 때가 있는 거니까. 이 단위가 굉장히 익숙치 않네요. 밀리시버트가 뭐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머리카락 두께만큼 1mm, 2mm, 그 센치 개념이나 마일 뭐 이런 개념은 그래도 와닿는데 1mm 시버트, 뭐 100mm 시버트라는 얘기 나오는 순간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생각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 그 단위를 모르니까. 만약에요, 사실 우리가 서로 국민들끼리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으면 이 단위나 원자력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자력 전문가가 국민 감성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문가들은 정말 1mm, 만분의 1 이것만 계산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뇌 자체가 숫자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완벽해야지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길러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 노력해야겠네.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컨대 위험을 인지한다거나 할 때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이런 거 할 때 뭐 다치는 걸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이런 건 위험한 거야 라는 경험칙을 쌓게 되는데 경험칙을 쌓게 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죠. 이렇게 첨단과학, 원자력, 우주 이런 건 경험칙을 전혀 쌓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로지 수치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경험칙은 없는 거예요. 저거 안전해 보인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위험해 보인다고 해서 위험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수치로만 나오는 건데 그 영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전문가의 불신 풍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 그런 것 나름껏 설명하지만 경험칙이 없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맛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맛있는지를 침이 고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루머나 이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숫자 설명하시는 분도 깨지고 해석을 해서 얘기하다가도 또 깨지고 이런 경향이 같아요. 아니 전문가들도 숫자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그러면 10만 년에 한 번은 꼭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요.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10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정확히 10만 년에 한 번 일어나도록 설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수님, 저희가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합시다. 네. 지금 이거 우리 원래 카메라 꺼져 있는 거 맞죠?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네.